안녕하세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신념과 용기, 그리고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지혜와 진실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7세기 잉글랜드의 한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비범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마이카 클라크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강철 같은 신념의 사나이 조셉 클라크.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어쩌면 나는 이미 내 파란만장했던 삶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사건들을 너희에게 여러 번 들려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 테지. 하지만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이 희끗희끗한 머리칼 아래의 기억력도 점차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이 기나긴 겨울밤을 빌려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너희에게 남겨주어야겠다고 말이다. 그래야 너희가 그 시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훗날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브라운 슈바이크 왕가가 굳건히 왕좌에 앉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든 지금 너희 세대가 우리 세대의 감정을 이해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질 게다. 잉글랜드인이 잉글랜드인에게 칼을 겨누고 백성의 방패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힘으로 강요했던 그 시절을 말이다. 나의 이야기는 너희가 마음의 창고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이야기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햄프셔 주 전체를 통틀어 그 격동의 시대를 직접 겪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너희 앞에 펼쳐보려 한다. 지나간 시간의 안개 속에서 그 시절의 인물들과 생생했던 장면들을 다시금 되살려내 보겠다. 어쩌면 낯선 이들의 귀에는 그저 한 늙은이의 주절거림으로 들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희는 기억하렴. 지금 너희를 바라보는 이 눈이 내가 묘사하는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이 손이 대의를 위해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단지 우리 세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다오. 너희가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라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기도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스튜어트 왕가가 다스리던 암울한 시대의 피와 고통 속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는 1664년 런던으로 가는 길목 근처 포츠머스에서 몇 마일 떨어진 번창하는 마을 해번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지. 해번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이었다. 100여 채의 벽돌집들이 불규칙하게 늘어선 길을 따라 흩어져 있었고 집집마다 작은 정원과 과일나무 한두 그루가 있었단다. 마을 중앙에는 네모난 첨탑이 있는 오래된 교회가 서 있었고 그 회색빛 정면에는 해시계가 세월의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지. 우리 마을은 작았지만 당시 잉글랜드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종파와 파벌이 있었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에 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었단다. 장로파 교인들은 그들만의 예배당이 있었지만 통일령이 통과된 후 그들의 훌륭한 목사님은 투옥되고 신도들은 흩어졌다. 나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독립파 교인들 역시 법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엘름스워스에 있는 집회소까지 걸어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 집회는 여러 번 해산되기도 했지만
교인들은 너무나 온건하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치안 판사들도 눈을 감아주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단다. 우리 마을에는 포츠머스까지 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었다. 나의 아버지 조셉 클라크는 시골에서 강철의 조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젊은 시절 올리버 크로멜의 유명한 철기병 연대를 구성했던 부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너무나 용맹하게 싸웠기에 던바 전투 이후에는 크로멜 경이 직접 그를 대열해서 뽑아 기수직위까지 올려주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얼마 후 아버지는 부하 한 명과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토론을 벌이다가 반쯤 미친 광신도였던 그 부하에게 얼굴을 맞았고 아버지는 즉시 칼을 휘둘러 그에게 말의 진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 대부분의 군대였다면 이런 심각한 항명 행위를 현장에서 처벌한 것은 아버지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크로멜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중요성과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기에 동료에게 내려진 직결 심판에 분개했다. 아버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분노한 병사들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될 뻔했지만 호국경께서 직접 개입하여 군대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처벌을 줄여주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군복을 벗고 고향 해번트로 돌아와 피역상인이자 무두장이로 자리를 잡았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꼿꼿한 분이셨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가슴을 가졌고 얼굴은 크고 투박한 이목구비로 거칠고 강인한 인상이었지. 짙고 돌출된 눈썹, 크고 넓은 코, 그리고 화가 나면 굳게 다물리는 두꺼운 입술. 회색 눈은 진정한 군인의 눈처럼 날카로웠지만 때로는 그 눈이 다정한 미소와 즐거운 반짝임으로 빛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힘이 있었다. 던바 전투에서 푸른 제복을 입은 병사들 사이에서 말을 타고 싶은 백편을 노래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팔 소리와 총성을 압도하며 마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깊은 울림 같았다는 말을 나는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었다. 그는 민간인으로 돌아온 후 군인 시절의 습관을 버리려 했었다. 다른 이들이 허리에 칼을 차는 대신 아버지는 작은 성경책을 차고 다녔다. 음식은 절제하고 술은 멀리했으며 하루 3번 오로놓고 담배를 피우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를 억누르는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버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옛 군인의 모습이 터져나올 때가 있었다. 적들은 그것을 광신이라 불렀고 친구들은 경건함이라 불렀지만 그 경건함이 맹렬하고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만 했다. 내 기억 속에는 마치 어제 극장에서 본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2-3가지 사건이 있다. 60년도 더 지난 내 어린 시절의 일인데도 말이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전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무더운 여름 저녁, 북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지방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나를 팔에 안으셨지. 치체스터에서 포츠머스로 향하는 기병 연대였다. 깃발을 휘날리고 악대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모습은 내 어린 눈이 본 가장 멋진 광경이었다. 나는 윤기나는 말들과 활기찬 걸음걸이, 번쩍이는 철모와 장교들의 깃털 달린 모자에 감탄하며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버지는 엄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품에서 나를 받아 안으셨다. 이 녀석아, 넌 군인의 아들이다. 저런 오합지졸을 보고 칭찬해서는 안 되지. 내 어린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무기는 제대로 손질되지 않았고 박차는 녹슬었으며 대열은 엉망이구나. 심지어 정찰병도 보내지 않았어.
저들은 낫지를 기다리는 잘 익은 밀과 같단다. 아버지는 병사들을 향해 긴 팔을 휘두르며 외쳤다. 몇몇 병사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라 고삐를 당겼다. 저놈의 대머리에 한 방 먹여줘. 한 병사가 말을 돌리며 소리쳤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열로 돌아갔다. 또 다른 사건은 내가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 일어났다. 어느 봄날 오후 내가 무두질 마당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을 때 금박옷깃과 삼각모를 쓴 멋진 신사 2명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은 해군 장교들이었고 길을 묻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젊은 장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섞어가며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거칠고 엄한 목소리로 신성한 것들에 대해 더 존중하며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두 남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아버지를 모욕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가죽을 다듬는 데 쓰던 큰 칼을 움켜쥐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한 명의 머리를 후려쳤다. 만약 그의 모자가 단단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다시는 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마당 돌바닥에 통나무처럼 쓰러졌고 그의 동료는 재빨리 칼을 뽑아 아버지를 찔렀다. 하지만 민첩하고 힘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옆으로 뛰어 피하며 장교의 팔을 몽둥이로 내리쳐 담뱃대처럼 부러뜨려 버렸다. 이 사건은 작은 소동을 일으켰지만 조사 결과 불충의 증거는 없었고 장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버지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일화들은 너희의 증조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의회군에서 훈련받은 대부분의 남자들을 움직였던 그 맹렬하고 엄숙한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 들려주는 것이다. 그들은 칼로 개종을 믿었던 광신적인 사라세닌과도 같았지만 대부분 순수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위대한 장점을 가졌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칼끝으로 강요하고 싶어 했던 율법을 스스로 엄격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성품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주마. 그때 나는 12살쯤이었다. 어느 날 밤 순회 설교사의 설교에 깊이 감화된 아버지는 잠들어 있던 우리 형제들을 모두 깨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어머니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막내 여동생을 무릎에 안고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아이들아, 내 주위로 모여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주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사들과 대천사들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간에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이윽고 교회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향해 기대에 찬 눈으로 밖을 내다보셨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기다림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긴 팔을 들어 올리고 목이 쉰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사지를 떨었지. 1시간 넘게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마침내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짧고 끊어지는 몇 마디 말로 우리를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나중에 그 설교사가 제5왕국파라 불리는 종파의 일원이었고 그들이 이런 종류의 경고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증조할아버지 강철의 조였다. 나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믿기에 그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일화들을 들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가 종교적으로 맹렬했고 기이한 경건함에 사로잡히곤 했다고만 말했다면 너희에게는 희미한 인상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의 신념이 그를 어떤 극단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내 어린 마음이 종교 문제에 깊이 몰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경만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혜로운 자가 형제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특별한 특권을 주장하는 조직화된 성직자나 주교단은 불필요하며 해롭다고 믿었다. 반면 어머니는 교회의 본질이야말로 이계 질서에 있다고 주장했다. 왕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 대주교, 주교,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권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분이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에 대한 공통된 혐오와 불신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과 반목은 당시 잉글랜드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특히 찰스 2세의 뒤를 이을 동생 요크 공작이 완고한 가톨릭 신자였기에 가톨릭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머니가 대표하는 영국 국교회와 아버지가 상징하는 비국교도 모두에게 참을 수 없는 전망이었다. 내가 이 오래된 역사를 너희에게 자세히 들려주는 이유는 이 시대적 상황이 결국 나라 전체에 엄청난 격동과 발효를 일으켜 나 같은 시골뜨기 소년마저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평생 그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유년 시절은 다소 침울했다. 가끔 장이 서거나 인형극단이 지나갈 때면 어머니께서 삼짓돈에서 한두 푼을 몰래 쥐어주시며 구경을 보내주시곤 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극히 드물었다. 대신 나는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아버지는 종교서적 외에는 집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기에 나는 친구들에게 몰래 책을 빌려 들판의 풀숲에 숨거나 밤늦게 등불 아래에서 읽곤 했다. 그렇게 나는 옛 시인 초서의 이야기를 듣고 세익스피어의 비극에 눈물을 흘리며 광활한 세상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갔다. 나는 14살이 되던 해 피터스필드에 있는 작은 사립학교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훌륭한 스승님 덕분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학업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불명예스럽게 퇴학당한 사건 때문이었다. 우리 학교와 마을의 다른 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오랜 적대감이 있었고 종종 패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어느 겨울 저녁 나는 적들이 야간 기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독일 전쟁사에서 읽었던 기발한 계략을 떠올렸다. 우리는 적들이 건너올 다리 한가운데를 톱으로 살짝 잘라놓아 그들이 건너는 순간 다리가 무너져 차가운 개울물에 빠지도록 계획했다. 내가 톱질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매복해 있을 때 다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적의 정찰병이라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거만한 교구 목사였다. 우리는 그에게 경고할 틈도 없이 얼어붙었고 그는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다. 이윽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목사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일을 매우 즐거워하셨다. 학교를 그만둔 후 나는 마을에서 힘쓰는 일을 도우며 나날을 보냈다.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마을에 어떤 장정 못지않게 힘이 세졌다. 아버지는 종종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이제 이 둥지에는 너무 커버렸구나. 언젠가 날개가 돋아 멀리 날아갈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떠나
내가 책에서 읽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저 광활한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제3장 운명적인 만남 1685년 5월 어느 저녁, 나는 친구 루벤 로커비와 함께 작은 배를 빌려 랭스턴만으로 낚시를 나갔다. 나는 21살, 친구는 1살 어렸다. 우리는 워너샌즈를 지나 농어가 잘 잡히는 곳에 닻을 내리고 낚싯줄을 던졌다. 그때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척의 배가 이상하게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조타수가 없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배 좀 봐, 마이카.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아. 갑판 위에 사람들이 싸우거나 춤을 추는 것 같군. 닻을 올려서 가까이 가보자. 루벤 그때였다. 배에서 총성이 한 발 들려왔다. 잠시 후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함성과 외침이 이어졌다. 동시에 배는 방향을 틀어 영국 해협 쪽으로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대포를 한 발 쏘았다. 포탄은 우리 배에서 100야드도 채 안 되는 곳에 떨어져 물기둥을 솟구치게 했다. 세상에, 루벤이 소리쳤다. 저들은 우리에게 쏜 게 아니야. 저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물속에 누군가를 노린 거야. 어서 저어봐, 마이카. 가엾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지도 몰라. 우리는 힘껏 노를 저었다. 과연 파도 위로 사람의 머리가 보였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물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도움을 주시오. 젠장, 노 좀 조심하시오. 물보다 당신네 노에 맞는 게 더 두렵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태연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걱정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뱀처럼 유연한 움직임으로 배 안으로 들어와 갑판에 길게 드러누웠다. 그는 매우 마르고 날씬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수많은 잔주름이 있었다. 나이는 신에 가까워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활력이 넘쳤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다. 거에 감겨있는 듯한 눈꺼풀 사이로 좁은 틈을 통해 비범한 총기와 생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데키무스 섹슨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젖은 주머니에서 금속 담뱃갑을 꺼내더니 여러 개의 나무관을 조립하여 긴 파이프를 만들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가 왜 웃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배에서 총성이 들렸는데요. 루벤이 물었다. 내 형제 노누스가 나에게 쏜 것이오. 그가 슬픈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번째 총성도 있었는데요. 그건 내가 내 형제 노누스에게 쏜 것이지. 그의 태연한 대답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자신을 프랑스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칼을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바다 독사 같은 놈, 당장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노로 당신을 던져버리겠소. 내가 소리치자 그는 그제야 웃으며 칼을 집어넣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기름칠한 천의 싼 편지 뭉치를 꺼내 그중 하나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읽어보시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번트의 피역상인 조셉 클라크에게 암스테르담에서 포츠머스로 항해하는 프로비던스 호위 선주 데키무스 섹슨 씨의 손을 통해 이 편지들은 네덜란드의 망명 중인 신실한 자들로부터 온 것이오. 그들은 검을 차고 제임스 왕을 찾아올 계획이지. 이 편지들은 그들이 상륙할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것이오. 이제 알겠나, 젊은이. 내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 가족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가진 편지들은 반란을 모의하는 내용이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나의 아버지에게 온 것이었다. 나는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환영받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어떤 동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해번트의 아버지 집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물에 흠뻑 젖고 장화도 모자도 없는 그의 행색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벽난로 양쪽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들고 서명을 흘끗 보시더니 놀라움에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는 큰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이따금 큰 소리로 웃기도 하셨다. 진실로 당신도 신실한 자들 중 하나요? 아버지가 물었다. 저는 좁고 가시 많은 길을 걷는 자들 중에 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섹슨이 경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데키무스 섹슨은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 되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놀라운 식욕을 자랑하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과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흥분시켰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어쩌면 이 아들도 이 싸움에서 한몫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데키무스 섹슨이라는 기이한 남자의 등장은 내 평온했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 들린 편지 한 통이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를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운명적인 만남이 젊은 마이카의 삶을 어떻게 영원히 바꾸어 놓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